맨유가 또다시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 영입에 착수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플라텐버그의 소식입니다. 쿠냐 영입 이후에 에키티케 영입을 원하고 있고 9번 공격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키티케는 현재 첼시와 리버풀도 같이 관심 있어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에키티케가 이적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요케레스에 대한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에키티케를 지금 접촉해 보고 있는데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에키티케의 이적료 8,500만 파운드입니다. 8,500만 파운드면 1,57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프랑크푸르트가 안 판다라는 거고 저 정도의 금액을 주면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키티케를 영입하기가 이적료적인 생각을 해보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나오고 있는 그 금액이 요케레스에 대한 금액도 1억 유로죠. 지금 맨유가 영입하려는 지금 9번 공격수들마다 1억 유로의 지금 가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케레스의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맨유를 거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맨유를 거부했다가 아니라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맨유를 2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가 계속 요케레스 쪽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케레스는 아스날을 우선시하고 있고 만약에 아스날이 세슈코 영입을 마무리할 경우 혹은 아스날이 다른 공격수를 영입을 해버리면 요케레스를 영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요케레스가 맨유행에도 오케이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도 두 번째 옵션을 찾는 과정에서 에키티케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놨다. 근데 너무 지금 이적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유가 저 정도의 금액이면 에키티케를 영입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은베모 영입도 지금 막혀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은베모가 맨유를 매우 원한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에키티케도 맨유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거거든요. 에키티케도 어린 시절부터 맨유를 좋아했다예요. 그래서 에키티케도 그렇고 은베모도 그렇고 맨유를 선호한다. 이제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맨유가 지금 정한 정책, 이적 정책이 베라다 디렉터가 미리 정한 가격 이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너무 비싼 금액으로 오버페이를 통해서 영입하는 이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과도한 이적료는 지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은베모 같은 경우에도 맨유가 제안했던 금액이 6천만 파운드입니다. 6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지면 1,100억이거든요. 옵션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현재 브렌트포드가 원하는 금액은 7천만 파운드죠. 이게 1,300억가량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도 맨유가 6천만 파운드 정도로 생각했던 선수를 7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면서 지출하진 않겠다. 이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키티케 같은 경우에도 에키티케가 너무 과도한 이적료가 지출되는 선수다. 요케레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도한 이적료가 지출이 된다면 맨유가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근데 지금 에키티케를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아모린 감독의 축구를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요. 어떤 거냐면 이 에키티케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도 최전방에 있다가 측면으로 좀 빠져나가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무시와 에키티케 이 투톱이 분데스리가 전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두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좌우 측면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번 시즌 활동 반경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움직였죠. 이 선수가 가장 최근에 토트넘과 유로파리그 경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의 움직임 보면 분명히 가운데에 있었는데 가운데에 있다가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에키티케가 달려나가면서 측면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경합을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마르무시랑 같이 뛸 때 에키티케가 저렇게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마르무시가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 장면도 많은데 에키티케가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라서 이때도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니까 한 번에 뒷공간으로 뻥 그러면 에키티케가 뒷공간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반더벤과 로메로 두 선수와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키티케가 스피드에서 안 밀리고 처음에는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볼을 컨트롤하는 순간 약간 스피드가 죽으면서 반더벤이 빨리 따라와서 마지막에 가까스로 태클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 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토트넘전에 득점했던 장면을 보면 이때도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측면으로 빠집니다. 특히나 오른발을 쓰니까 왼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에키티케에게 한 번에 패스가 넘어가고 이 공간에서 이제 에키티케가 달려가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수비를 이렇게 에키티케가 끌어내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요. 이 공간으로. 그러면 여기서 에키티케가 안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줄 때도 있고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뒷걸음질 칠 때 그때 본인이 직접 접고 들어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왔죠. 득점을 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 에키티케도 측면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유형의 전형적인 원톱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선수의 움직임이 계속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프랑크푸르트가 계속 찔러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도 역습을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앞쪽에서 공간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에키티케가 단점은 지공 상황에서 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 경합 능력이 이 선수가 약간 호리호리한 체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큰 것에 비해 몸싸움이라던가 박스 안에서 뭐 헤더라던가 이런 경합 상황에는 엄청 단단한 선수는 아니라는 게 단점이다. 근데 어쨌든 이 아모린 감독이 축구에서 아모린 감독도 어쨌든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지난 시즌도 달려나가는 호일룬,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리는 게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잖아요. 끌어당긴 다음에 찔러주는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에키티케 같은 유형, 요케레스도 마찬가지고 요케레스, 뭐 쿠냐, 은베모 다 이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을 계속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쿠냐는 조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지만 이제 원톱 자리에 특히나 호일룬 경합이 좀 안 되고 이제 지르크지 너무 느리고 그렇다면 에키티케도 충분한 대안은 될 수 있다. 스타일상 지금 맨유가 원하는 원톱 공격수의 이상향 이런 것들은 확실해 보인다. 델라비든 뭐 요케레스든 에키티케든 제3의 선수든 원톱 공격수는 계속 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달려나가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 요런 선수들만 맨유가 계속 노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맨유가 상황 자체가 9번 공격수를 영입하기가 마땅한 상황은 아니라서 델랍을 놓치는 순간 델랍이 그래도 저렴한 금액이었잖아요. 3천만 파운드. 굉장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금액이었거든요. 한 550억 정도의 금액. 근데 요케레스, 에키티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너무 과도한 이적료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호일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과거에 영입할 때처럼 너무 비싼 가격에 영입했다가 그 비싼 가격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할까봐 맨유가 지금 원톱 공격수를 영입할 때 좀 문제가 아마 그런 지점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맨유가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은 이제 이적 시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과도하게 영입하는 것은 안 할 거라서 과연 이제 요케레스, 에키티케 이런 선수들이 안 되면 그 다음 선수가 누가 될지도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진다.